번째 순서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모셨습니다. 한 대표를 상대로 민주통합당의 총선 전략과 총선 공약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있을 대선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입니다. KBS 이강덕 해설위원입니다. 한국일보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입니다. 이제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입니다. 이것은 20년 만에 한 번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년 우리의 삶이, 대한민국의 삶이,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와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변화란 단순히 과거를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낡은 시대의 책장을 완전히 넘겨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 동안 99%의 국민들의 꿈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1% 특권층과 재벌들은 부자 강세와 규제 완화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99% 국민은 자식 걱정,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 집값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의 형님과 대통령의 멘토, 대통령의 측근들은 비리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비리는 청와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국민은 이제 제발 정치권이 반성하고 쇄신해서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지난 4년 집권 여당의 위세를 과시하며 국민들 위해 군림하던 일이 선거가 다가오니 나는 이명박 정권과 상관없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과거와 단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장만은 아닐지, 내용이 변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은 우리 국민의 상식을 시험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실패한 과거 세력에게 또다시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을 믿습니다. 지난 선거에는 줄푸세를 타고 747로 국민 성공시대로 가겠다는 슬로건에 국민들은 속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실패한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향해 출발해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엊그제 마침내 사상 최초의 전국적 포괄적인 야권연대 결실에 합의했습니다.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저는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너무나 높은데 저희들이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지금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이, 여러분들이 바꿔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그
그 뜨거움이 저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민주통합당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국민들 옆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나 더 강인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성실히 일하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 우리보다 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꿈을 위해서, 고통받는 중산층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다시 놓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4월 11일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십시오. 투표가 권력을 이기고 국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시중의 평가는 무척 가혹. 밥상 차려줬더니 발로 걷어찼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도덕성을 내세워놓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석 사무총장, 또 현재 불구속 기소 중인 이화영 전 의원을 그것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이 공천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컸습니다. 문재인, 문성근, 이해찬 이런 당 지도부 인사들이 문제제기했고, 이해찬 전 총리는 탈당까지 거론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임 총장의 공천을 반대해가지고 조금 분위기는 나아졌지만,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정을 했죠. 그래서 당초 과반 의석을 확보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무런 다른 변수가 없는데 공천이 끝나고 나니까 130석도 어렵다. 이제는 1당도 어렵다는 자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천에 대해서 그 원인을 민주당의 민심을 너무 쉽게 보고 오만하고 아니했던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평을 한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싸늘한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말씀하신 도덕성, 그리고 정체성, 여러 가지 기준을 저희가 세워서 아주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공천심사위원회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원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배제 기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배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종석 의원 같으신 분은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사퇴를 했으며, 또 앞으로 이런 기준에 접촉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앞으로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공천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알찬 공천이었습니다. 시민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보다 정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국민경선 모바일 이 선거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험 무대였지만 지금 조금씩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경선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선이 다 마무리되고 우리가 총평을 한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선택한 기준과 우리가 선택한 이 국민 참여 경선과 모바일 경선은 미래지향적인 경선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 어떻게 질문해 주시죠? 굉장히 알차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내용적으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아까 공천심사위가 독립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공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최규식의원, 서울 강북이죠. 최규식의원은 사실 어려운 청원경찰들의 그런 상황을 돌봐주다가 집단적인 어떤 소외 정치자금을 받은 문제로 1심에서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대표적으로 받았습니다. 동정료로 또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심사위가 최 의원은 의정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주지 않았어요. 임종석 총장은 제일 먼저 주고 이화영 전 의원도 그랬죠. 그러니까 최 의원은 결국 버티다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스스로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떤 의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 친노 486은 그걸 배제해 적용을 해서 공천을 주고, 또 어떤 의원은 그걸 적용해서 공천을 주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 이런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그런 관련 의원들의 결단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 이화영 전 의원이 그러면 뭐 사퇴를 공천 반납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용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느낌은 예를 들어서 임종석 총장을 나중에 공천했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공천하고 또 민주당 출입기자들한테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물어보면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그 기자들이 취재를 못해서가 아니라 아주 중구난방이고 중원국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전략 공천하면 몇 명이, 이번에는 몇 명을 어떻게 공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점에 보면 실무 능력이 굉장히 민주당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공심위가 존재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그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자신들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공심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원칙을 정했다,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것은 정말 공천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 공심위들의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을 적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원칙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자른다면 그냥 실무자 하나가 그런 원칙을 정해주면 다 자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심위원들의 판단이 적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적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한 85% 정도 심사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선이 다 끝나고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새로운 신인의 등장이라든지 여성의 등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있는 유능한 미래를 이끌 사람들을 공천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아까 알찬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포장을 잘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눈에 보이는 포장보다는 우리가 원칙대로
정말 우리가 세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지표를 개발해서 세운 이 원칙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믿어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천을 했고 그런 평가를 나중에 받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천 결과를 보면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 친비제 인사를 많이 우러먹고 친노 그룹은 대부분 공천을 받아서 친노일색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출신은 한 50% 정도만 생존했고, 반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출신은 한 85% 정도가 생존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한덕필 교수는 여러 차례 친노, 친디제라는 표현은 분열적인 레토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천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이 보이지 않는 편향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친노, 친디제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예를 들면 이해찬 총리나 한명숙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노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 원칙을 배우면서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도 일을 했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민주정부 10년을 둘로 갈라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열적 사고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분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공천받은 사람 중에 친 DJ, 친 노무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 노무현이 있습니까? 반 DJ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틀 안에서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정치 철학을 함께 한 몸에 한 정신으로 구성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요번에 그 민주계 분들이 이제 탈락하면서 반발이 많이 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저하고도 너무 가깝고 동지였고, 그분들은 정말 군사 독재 시대 때부터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감시를 당한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중남갑의 경우에는 우리 김덕규 부의장님 하시던 분이 경선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소위 친노라고 얘기했던 양정철 의원이 도전을 했고, 또 시민사회를 하던 박홍근 후보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도 고흥 사람입니다. 전라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몰락했다기보다는 이제는 호남에서도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에서도 많은 이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는 많은 현직 의원들이 탈락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탈락하면 경상도 사람이 당선되거나 서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또 호남 분들이, 좋은 분들이 나타나셔서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당선되십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것 뿐이지, 친 DJ가 몰락하고 친노가 살아났다, 이런 표현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공천 혁명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지역 공천을 보니까 이 20, 30대는 한 2%대밖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청년 비례대표 4명을 선출하긴 하셨습니다. 반면에 친노와 486 그룹이 수도권 지역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지정진 경선 결과를 보면 조직력이 강한 현직 의원하고 전직 의원들이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와 같은 경선 구조라면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천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통합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 세대가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함께 정책을 정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 마당이 좁아졌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2030, 2040 세대들의 민주통합당으로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년 비례 4명을 자신들의 청년들의 경선을 통해서 어제 탄생했습니다. 여성 2명, 남성 2명, 20대 2명, 30대 2명이 탄생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펴낸 락파티라는 입법 과제들을 저에게 주었는데 아주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청년들이 들어오면 정말로 자신들의 문제인 반값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선배 세대에게 의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노쇠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좁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마당을 확 넓힐 생각입니다. 아마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주통합당을 흔들고 정치권 전체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SNS 정당을 만들어서 SNS를 통한 스마트 정당, 지금 2천만 스마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5,2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5,200대의 휴대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옛날처럼 입당의 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당원이 되겠다. 그럼 일주일 동안 당원이 될 수 있는 당원이 되는 문턱도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SNS 정당, 오프라인, 온라인 정당을 동시에 만드는, 그럼으로써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의 문을 아주 넓혀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486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486이 386이 486이 되지 않았습니까? 곧 있으면 586이 됩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민주통합당의 중심에 서서 일할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회의원 미경험자가 지금 52.3%나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천의 문제점 한 대목을 이제 지적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조금 대표님의 기본 공천에 대한 인식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패널들의 질문하고 대표님의 답변 사이에 좀 각이성 있는 것 같고 좀 서로 다른 방향을 좀 향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공천 자체가 좀 잘 되어 있는데 여론이 조금 모도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공천 과정에 대해서 알찬 공천이라든지 모바일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DJ 친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분열적 사고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공천 작업은 잘 되어 있고 여론은 잘못 판단하고 있고
결국 국민들은 이 공천 작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는 이 공천을 할 때의 저의 당대표로서의 입장은 일단 MB 정부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고 국민들에게 반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재정 적자를 가지고 오고 또 특히 경제면에 있어서 가계부채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삶 이런 것들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정상화시키고 이 왜곡된 것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19대 국회는 개혁 국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경제만 민주화를 위해서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문제, 또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복지도 우리가 보편적 복지도 이루어야 되고 갈라진 남북이 냉전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러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우리가 공천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적인 면에서 국민들이 좀 더 신선하고 국민들이 볼 때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수 공천이 100여 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한 60%는 단수로 후보가 된 사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단수 공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40%는 단수 공천을 했는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8대 때 우리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 80석 정도를 밖에는 얻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공천 심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더라. 그래서 한 40%를 단수 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에게 약속하기는 공천혁명을 통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단수 공천이 한 40%로 많아지게 된 것은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경선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지금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하나의 공과를 볼 때 잘못된 점을 다음 공천에서는 정말 실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바라보는 또 언론에서의 여러 가지 싸늘한 시선은 저희들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했던 이 진정성과 이 공정성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주실 것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수공천 40%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현역 교체율이 너무 민주통합당에서는 낮지 않느냐 이거하고도 조금 서로 매우 닿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새누리당하고도 조금 비교가 되거든요. 물론 의원수에서는 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의원수가 적어서 현역 의원 교체가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대표님 말씀하신 공천혁명 이런 건 현역의 교체가 많을 경우 바로 실감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게 적었고 더군다나 바꾼다는 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몇 분 바꿨기 때문에 너무 경쟁하는 당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컨셉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컨셉을 놓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경선을 해보니까 현역 두 의원이 뭐 낙천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동안의 정치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 공천 내용이 조금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이게 현역 그 40% 단수 공천이라는 것은 전체를 40%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수 공천 100여 명 중에 한 60%는 혼자 출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수 공천이 자동적으로 된 것이고 그 100여 명 중에 한 40%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 교체율이 낮았다 하는데 저희가 현역 교체율을 본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은 아직 공천이 저희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잠정 집계입니다만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할당해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지역도 상관없고 세대도 상관없고 그냥 오로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했는데 저희들의 현역 교체율은 18%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한나라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의 어제 아마 공심위원장이 통계를 다 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 교체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희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15일 날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탄생되면서 80만 명이나 정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모바일 선거를 실시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 통합하는 새 지도부에게 너무나 많은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이제는 더 큰 쇄신과 더 큰 통합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공천이 잘못되면 잘 되면 총선 결과로 나타날 텐데 그럼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표님께서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할 때 그냥 자리에서만 결과가 나빴을 경우 좋았을 때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만약 결과가 나빴을 경우 자리에서만 물러나는 것으로서는 내가 물러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에게 감동이나 뭔가 악착 같은 이런 게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다음 대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악착 같음이나 뭐가 걸려있는 듯한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민주통합당이 뭔가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번 총선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악착 같은 걸 조금 강화하려면 민주당도 전면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위원장이 나선 것처럼 뭔가 다음과 걸려있는 대권과도 연결될 수 있는 뭔가 이런 인물들을 앞에 내놓고 조금 승부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고배를 먹을 거 아니냐 그럴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만 그거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공천 후유증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여론이 좀 빠진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론은 지금 중산층과 서민을 기반으로 한 지지를 공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지는 우리가 변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이 바꿨다고 하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바꿨는가? 정말 더 나쁘게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천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정말 강남의 한 복판에 5.18 민주항쟁을 반란이라고 얘기하고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체성이 있는 것인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천을 볼 때 정말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은 표만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공천을 봐도 주로 지자체 장들을 많이 친이계를 탈락시킨 자리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은 바른 공천이 아니지 않은가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찬찬히 포장이 벗겨지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미래지향적이고 어느 쪽이 과거지향적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당 대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난 4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을 때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시켰을 때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MB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새누리 정권에다 표를 준다 그러면 과연 미래 세대로 나갈 수가 있을까? 과거의 연장이 아닌가?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줄푸세의 공약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의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눈을 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다 만족해주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럽지만 통합을 통해서 희망을 주었고 그 다음에 야권연대를 통해서 또 다른 힘을 결집하는 이 마당에 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좀 힘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당개혁, 당 쇄신에 관해 모바일 경선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셨습니다. 지금 광주 동부에서는 이 모바일 선거 때문에, 모바일 경선 때문에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여 경선이 아니라 국민 동원 경선이다. 이런 지적까지 있고요. 또 대리 등록이나 대리 투표 가능성이 있는데 검증할 수단이 없어서 이 민주주의 선거 원칙인 직접 투표, 비밀 투표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 참여 경선과 모바일 투표 경선을 도입했습니다. 참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